경매 입찰하러 가면 낙찰자 발표하잖아요. 그때 머릿속이 터집니다. 아, 너무너무 낙찰받고 싶다. 제발 이번에는 낙찰받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낙찰받으면 어떡하지? 낙찰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무섭단 말이에요. 확신도 없고. 근데 진짜 낙찰이 됐어. 그럼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멘붕이 옵니다. 뭐야, 나 이제 뭐 해야 돼? 당일에 뭐 하라 그런 것 같은데? 명도하러 가야 되나? 그냥 집에 가도 되나? 걱정 마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 낙찰 이후의 절차를 정확히 모르니까 막연하게 그냥 다 불안한 거예요. 이후에 어떤 절차들이 있고 그때마다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면 불안할 게 없죠. 지금부터 실전에 필요한 핵심만 짧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경험으로 얻은 꿀팁들도 함께요. 최고가 매수인을 발표하겠습니다. 아빠 윤. 일단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낙찰자 줄로 가시면 돼요. 폐찰한 분들은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폐찰자 줄이 따로 있을 거예요. 낙찰자는 보통 그 반대쪽으로 가서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보증금 영수증을 줄 거예요. 사진 찍어서 낙찰자랑 한번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법정을 자랑스럽게 나가면 대출 이모님들이 명함을 왕창 주실 거예요. 잘 챙겨놨다가 나중에 대출 알아볼 때 이 명함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엔 뭐냐? 집에 가서 신나게 축하 파티해도 좋지만 아직 해야 할 게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사건 기록 열람을 언제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사건 기록 열람이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낙찰받은 경매 사건 관련된 서류 처리 이만한 게 있어요.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 그럼 이제 우리도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됐으니까 이 서류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점유자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낙찰받은 집에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누군가 살고 있겠죠. 이분과 명도 협상을 시작하려면 연락처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납세금, 법정기일이랑 체납 금액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매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낙찰받은 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그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고 입찰하셨겠지만 이제 낙찰 받았으니까 실제로 내가 조사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매각물건 명세서에 안 써있던 권리는 없는지, 내가 잔금 납부하고 문제될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건 기록 파일처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필요한 건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사건 기록 파일처를 우리가 낙찰 받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담당 경매부서에서 이걸 갖고 있다가 입찰하는 날 이걸 경매법정으로 들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날 모든 입찰이 끝나면 그때서야 이걸 다시 원래 담당 부서로 돌아와요. 그래서 낙찰받은 날은 이 파일 처리 몇 시쯤 경매부서로 돌아오는지 꼭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힘들게 법원까지 왔는데 어차피 법원 온 김에 보고 가면 좋잖아요. 이걸 다시 보기 위해서 법원에 다른 날 또 다시 오면 귀찮잖아요. 회사 다니면 휴가도 또 내야겠죠. 법원은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모두 다 쉬니까 낙찰 받았으면 점심시간이니까 나가서 우리도 맛있는 점심 먹고 오셔서 담당 경매부서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내가 낙찰받은 물건 보시면 보통 이렇게 부서 이름이 써 있을 거예요. 경매 1개, 2개 이렇게 보통 써 있죠. 여기는 13개라고 써 있어요. 여기 가셔서 오늘 사건 기록 열람 혹시 몇 시쯤 가능할까요?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3, 4시는 돼야지 가능하거나 아니면 당일에 안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이때 여기서 꿀팁. 꼭 같이 물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사건 기록 열람도 가능한지, 가능하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꼭 같이 물어보셔야 돼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이 사건 기록 열람을 볼 수 있거든요. 빠른 곳은 당일에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건이 되는 건 아니니까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낙찰 당일에 할 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낙찰 받고 7일이 지나면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게 나요. 이제 법원에서 이 경매 물건이 낙찰되기까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해주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건 기록 열람을 해봤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랑 다른 게 있거나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때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낙찰받은 거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합당한 이유로 불허가 신청을 한다면 낙찰을 취소해주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해요. 반대로 그냥 내 마음이 변해서 낙찰을 취소 신청을 하면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면 보증금이 몰수되는 겁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 7일이 더 지나면 이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이 결정에 대한 확정이 됩니다. 이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낙찰을 취소해야 될 합당한 이유를 찾았다면
즉시 항고라는 걸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똑같이 낙찰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우리가 드디어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분 집으로도 등기가 와요. 이제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됐으니까 언제까지 잔금 납부를 하라고 편지가 오는 거죠. 보통 30일 정도 잔금 납부할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보통은 이자를 아끼려고 이 기간이 끝날 때쯤에 대출을 해서 잔금 납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경매 사이트에 보시면 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얼마를 못 받아서 경매를 신청했는지 이렇게 금액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639만 원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경매 신청한 금액이 너무 작으면 잔금 납부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이 돈을 갚아버리면 내가 낙찰을 받았지만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몇 번 취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쉽겠죠? 자, 이렇게 대출해서 잔금 납부까지 했으면 그 다음은 명도를 하면 되겠죠. 대출과 명도 뭘 챙겨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대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보통 낙찰받고 바로 알아보시면 돼요. 낙찰받고 나오면서 받은 대출 이모들 명함 있죠? 이분들께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나 문자에서 대출 한도, 이율, 중도 상환 수수료, 그리고 법무사비 정도 물어보시면 돼요. 단기 매도 하실 분들은 특히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적거나 없는 대출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30년 대출을 했다. 그런데 중간에 갚으면 나오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금액이 꽤 큽니다. 보통 대출금의 1% 내외 정도 돼서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니까 단기 매도 할 거라면 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이 최고예요. 보통은 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아예 없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있어도 3개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대출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6개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대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출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출을 알아볼 때는 한 명만 알아보지 마시고 꼭 여러 명에게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도 일종의 상품이에요. 당연히 은행마다, 지점마다 조건이 다 달라요. 여러 군데 알아볼수록 당연히 좋은 대출 조건을 찾기가 더 쉽겠죠. 어디서 대출할지 정했으면 이제 직접 가서 대출 서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걸 자서라고 보통 하는데 이 서류를 작성한다고 대출 실행이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 대출을 실행할지는 우리가 편한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명도가 아주 빨리 될 것 같다. 그러면 대출 실행도 좀 빨리 하시면 되고 그런데 명도 협상은 될 것 같은데 한두 달 정도는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대출 실행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 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끼니까요. 그런데 명도가 강제 집행을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때도 잔금 납부를 좀 빨리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잔금 납부를 해야지 인도명령 신청하고 강제 집행 신청까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돈 되는 꿀팁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이 잔금 납부 기한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기한이 지나면 칼같이 낙찰이 취소될까요? 다행히도 아닙니다. 이 대금 납부 기한이 지나도 납부할 수 있어요. 단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차순위 신고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낙찰자 발표를 할 때 이 낙찰자 말고 2등한 사람한테 차순위 신고를 할 건지 물어봅니다. 만약 이때 누군가 차순위 신고를 했다면 이 낙찰자가 대금 납부 기한 내에 잔금 납부를 안 하면 낙찰이 취소되고 그 권한이 이 차순위 신고한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런데 보통 이 차순위 신고를 하면 입찰 보증금이 한 달 넘게 묶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순위 신고한 사람이 없을 때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안 하면 다음 매각기일이 잡혀요. 이제 낙찰이 취소됐으니까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입찰할 수 있는 날짜가 잡힙니다. 그런데 이때 기존 낙찰자가 다음 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잔금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이자를 조금 내야 됩니다. 연 12%. 많아 보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길어야 한 달 정도 내는 이자니까 낼만 할 거예요. 내가 잔금 납부 기한 내에 돈을 마련할 수 없을 때는 엄청 유용하겠죠. 이제 마지막 명도입니다. 명도는 낙찰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낙찰자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협상이든 강제집행이든 어차피 점유자분은 결국 나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곧 이 집의 주인이 될 낙찰자가 불안할까요? 아니면 짐 싸서 나가야 되는 이 점유자분이 더 불안할까요? 당연히 이 점유자분이 더 불안하겠죠.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첫 만남입니다. 천천히 가셔도 되지만 그러면 그만큼 명도가 늦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대출 이자를 더 납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낙찰 당일에 바로 찾아가셔도 돼요. 어차피 법원이 이 물건지 근처니까 가깝잖아요. 가서 당당하게 노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보통 낮에 찾아가면 다들 일하러 가셔서 아무도 없거나 아이들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포스트잇이나 A4 용지에 써서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낙찰자인데 이후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조심할 건 이웃집도 다 알게 이 내용이 다 보이게 하시면 안 되고요. A4 용지라면 잘 접어서 문 쪽에 붙여놓고 오시면 됩니다. 이걸 이웃집에 보이게 하면 괜히 전미자 기분만 상하게 하고 명도만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보통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건 기록 열람을 할 때 전미자 연락처를 찾았다면 그쪽으로 연락을 해보셔도 돼요. 자, 이제 어떻게 만났거나 연락이 닿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일단 처음엔 내가 말을 잘해서 잘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대방을 파악해야 우리도 좀 더 효율적으로 명도 전략을 짤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 후로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돼요. 2주 후에 매각 확정이 되면 소유권 이전이 진행될 거다. 특히 인도명령 같은 법적 절차도 같이 진행이 될 거라고 스치듯이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심리적 압박이 조금 되겠죠. 그러면서 이사는 언제 가실 건지 물어보시면 돼요. 이 대부분의 전미자분들이 경매가 진행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당연히 내가 사는 집이 경매로 진행이 되면 이사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는 미리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사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처음 만날 때부터 이사 날짜를 바로 알려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제 앞으로 전화나 문자를 해서 협상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집 안에서 만났다면 집 내부 상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대략적인 수리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대출 실행일이 됐습니다. 이때 꼭 해야 할 게 법무사님한테 인도명령 신청을 같이 해달라고 꼭 하셔야 돼요.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 납부하고서 6개월 이내만 가능하니까 미리 신청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이 점유자가 이사 간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안 나간다고 하네? 그러면 그때서야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시간만 날리고 이자로 돈도 날리겠죠.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점유자에게 결정문을 보내요. 자, 여기 사시는 분은 이제 낙찰됐으니까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하고 공식적인 서류를 보내는 거죠. 그럼 이 점유자분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테고 협상이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통 명도를 하게 되면 전부 배당을 받아서 손해보는 게 없는 임차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이사비로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비를 얼마 줄지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하게 되면 강제 집행을 하겠죠.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하는 비용이 우리가 이사비 협상을 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제 집행하면 200만 원이에요. 근데 300을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낙찰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차라리 강제 집행하는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면 그냥 강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200만 원만 받으세요. 이렇게 점유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사비뿐만 아니라 이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두세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시는 점유자분이 그거보다 더 오래 살다가 나가겠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강제 집행을 하는 게 더 빨리 진행이 되니까 강제 집행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시간과 돈을 생각했을 때 이 강제 집행하는 비용이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인도명령 신청 꼭 해야겠죠? 물론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강제 집행 신청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 비용은 보통 법무사님이 서비스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비용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고 진행을 해주니까 맡기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고, 내가 이 비용이라도 좀 아끼고 싶다 그러면 셀프로 하셔도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소유권 이전도 하고 인도명령 신청도 했어요. 보통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됩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면 절대 말로만 약성을 하면 안 돼요. 말은 바꾸면 그만입니다. 서류는 못 바꾸죠. 증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몇 월 며칠에 이사 가겠다, 이사비는 얼마 주겠다, 합의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만나지 못한다면 문자로라도 이 합의서 내용을 보내고 그쪽에서는 또 동의합니다, 네 라고 답장을 보내면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심할 게 이사비는 절대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이사 당일에 이 짐 빼는 거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드디어 명도 끝. 근데 여기서 협상이 안 된다, 질질 끈다, 그러면 바로 강제 집행 신청을 하시는 게 나아요. 강제 집행 신청해도 중간에 협상이 되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바로 강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계고장을 붙이러 법원 직원분이 갑니다. 이제 이 집은 강제 집행이 곧 진행될 거다, 그러니 얼른 짐을 빼셔라, 경고장을 붙이러 가는 거죠. 그런데 계고장 붙이러 갈 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이 문을
강제로 개문을 합니다. 물론 법원마다 달라서 안 하는 곳도 있긴 한데 이 강제 개문을 하게 되면 여기 살고 계신 분은 심리적으로 압박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고장 붙이러 갔을 때도 협상이 많이 돼요. 진짜 안 나가서 실제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 5%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로 명도 끝. 명도는 어떻게든 되니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명도 끝났으면 집을 예쁘게 수리해야겠죠. 집이 아주 깨끗하면 청소만 해도 되고 보통은 기본 수리 정도는 해요. 도배 장판하고 조금한 것들 교체하고 하면 500만 원 안에서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싱크대 교체하거나 욕실 수리하면 부분 수리라고 하고 보통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리까지 예쁘게 끝났으면 이제 부동산에 매도든 임대든 내놓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에는 수리 다 끝난 다음에서야 내놓지 말고 한 군데 정도는 미리 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은 임장하다가 느낌 괜찮았던 곳 중에 한 군데 미리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명도하고 수리하는 동안 가끔 손님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정말 끝! 어떤가요? 낙찰받고서 뭘 해야 될지 대충 아시겠죠? 이걸 전부 안 해오셔도 돼요. 그때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영상을 100번, 1000번 봐서 완벽하게 공부한 사람보다 단 한 번이라도 실제로 해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낙찰도 성공도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얼른 실행하러 떠나셔야겠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은 초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